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수성구에 살고 있는 73세 박영숙입니다. 2023년 추석에 있었던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추석에 스팸 선물 세트 하나 달랑 가져온 아들 며느리에게 심함을 느끼고 아들 며느리가 살던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물론 저희가 선물 하나 때문에 아들 며느리를 쫓아낸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들 며느리를 쫓아낼 수밖에 없었던 진짜 숨겨진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날의 충격으로 저와 남편 장철민은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제대로 잘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정도로 치가 떨리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저희 며느리 정미라는 제가 연락 안 하고 찾아가면 절대 안 만나주고 연락하고 찾아가려고 해도 별의별 핑계를 대며 못 오게 하는 한마디로 영악하고 못된 며느리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해서 아들을 홀렸길래 부모 공경하고 효도할 줄 알던 아들. 이준혁이 눈과 귀가 멀어 어느 순간부터 저희를 몹쓸 인간 취급을 하기 시작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특히 시어머니인 저를 아들에게 찰싹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거머리처럼 여겼습니다. 세상에 도둑한테도 이런 취급은 안 할 거예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며느리가 저를 얼마나 경멸했는지 제가 자기들 집에 얼씬도 못하도록 비밀번호, 키, 지문키, 손가락 정맥키로 바꾸면서까지 제가 자기들 집에 오는 것을 원천 봉쇄했습니다. 이런 며느리의 행동만 보면 제가 시도 때도 없이 불쑥불쑥 찾아가는 경우 없고 몰상식한 시어머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후 6년 동안 아들 집안에 들어가 본 게 딱 3번입니다. 이사 들어오는 날 1번, 집들이 하는 날 1번, 손자 민준이 100일 때 1번. 그 외에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물건만 전해줬지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른이 멀리서 오셨으면 잠깐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하고 가라고 할 법도 한데 며느리는 집 안에 들어오라는 소리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에서 겨울의 추운 날씨에도 여름의 무더운 날씨에도 그저 차 안에서 물건만 받고는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 없이 돌아서곤 했습니다. 마치 택배 기사 대하듯이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지만 그래도 손자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꾹꾹 참으며 다시 또 방문하곤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며느리가 집을 살 때 돈을 절반 냈다면 이렇게까지 억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돈이 혼수 이외에는 일절 지원할 수 없다고 엄포를 놓는 바람에 처음 전세금 2억 원도 저희가 모두 부담했고 그 후 집을 살 때도 저희 돈 5억 원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평생 허리띠 졸라매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남편은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공장에서 일했고 저는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청소 일을 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피땀 어린 돈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저희한테 잘하면 집을 아들 명의로 돌려주려고 했지만 며느리는 끝까지 저희를 벌레보다 못한 취급을 하더군요. 그래서 집 명의는 끝까지 저와 남편 장철민이 쥐고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자구책이었습니다. 집 명의라도 쥐고 있지 않으면 며느리가 저희를 어떻게 대할지 뻔했으니까요. 실제로 며느리는 몇 번이고 언제 집을 준혁이 명의로 돌려주실 거예요? 라고 넌지시 물어왔지만 저희는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며 계속 미뤘습니다. 100번 양보하더라도 시부모가 자기들 집에 찾아오는 게 싫으면 자기들이 시부모에게 종종 찾아와야 할 텐데 며느리는 그것조차 싫다고 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은 아들 집에서 차로 25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가까운 거리인데도 며느리는 1년에 명절 때 딱 2번,
설날과 추석 때만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저녁만 먹고는 민준이가 피곤해하네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해서요라며 온갖 핑계를 대고는 쌩하니 자기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남편 장철민은 괘씸한 며느리와 아들에게 앞으로 안 보면 그만이다. 우리도 자존심이 있지. 왜 우리가 천대받으면서까지 저놈들 얼굴을 봐야 하느냐고 단호하게 말했지만 저는 그렇게 마음을 끊어내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손자 민준이 때문이었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시어머님께서 제 아들 준혁이를 엄청 이뻐하셨고 그 영향으로 저도 손자가 너무 이쁘더라고요. 안 보면 보고 싶고 자다가도 손자 생각에 눈이 떠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정말 먼 타지에 사는 것도 아니면서 25분 거리에 있는 저희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손자 민준이에게 신발과 옷을 사주겠다고 하면 그때서야 마지못해 찾아오곤 했어요. 어머님, 민준이 신발이 작아졌는데 새로 사줄 수 있으세요? 라든가 겨울 패딩 좀 사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기뻐하며 백화점으로 달려가 제일 좋은 브랜드의 옷과 신발을 샀습니다. 한번 쇼핑할 때마다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 들었지만 손자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아깝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도 하룻밤 자고 다음날 아침까지 먹고 가면 좋으련만 저녁만 먹고는 쌩하니 자기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어머님, 민준이가 자기 집 침대에서 자야 잠을 잘 자요. 여기서 자면 낯설어서 밤새 칭얼거려서요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건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친정에서는 일주일씩 묵으면서도 민준이가 칭얼거린다는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면서 1시간 거리인 친정 경산에는 뻔질나게 드나들었습니다. 어떤 때는 손자를 데리고 일주일씩 지내다 오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명절 다음날 바로 친정으로 가서 또 이틀씩 묵고 오곤 했습니다. 물론 부모보다 친정 부모가 더 편한 것은 당연합니다. 저도 젊었을 때 친정이 그리웠고 친정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이 제일 맛있었으니까요.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자기에게 이득이 있을 때는 홀랑 받아먹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싫은 티를 내니 저희로서는 참 당황스럽고 난감할 뿐이었습니다. 제가 민준이 보고 싶은데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올래? 라고 문자를 보내면 읽고도 답장이 없거나 한참 뒤에 요즘 민준이가 유치원 적응하느라 힘들어해서 주말에는 쉬어야 할 것 같아요라는 답장만 왔습니다. 하지만 그 주말에 며느리 SNS를 보면 친정에서 찍은 사진들이 가득 올라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친정에 가 있는 동안 장모는 아들 준혁에게 교묘하게 말을 했습니다. 준혁아, 미란이랑 민준이가 친정에 와 있는 동안 이럴 때 자네는 본가에 가서 밥을 먹어야 해. 그래야 우리 미란이가 미움을 받지 않는 거야. 안 그러니? 아들 얼굴이라도 많이 보셔야 우리 미란이 욕을 안 하실 거 아니야. 며느리 혼자 친정 버려두고 친정 가는 며느리가 얼마나 미워. 자네가 진정으로 우리 미란이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아. 남편이 이 말을 전해 듣고 화를 냈습니다. 아이고, 참. 당신 사돈은 무슨 소리예요? 며느리가 애 데리고 친정 가주면 오히려 자기 아들 편하게 쉬게 해줘서 고맙다 생각해야지. 왜 며느리를 욕해요? 그러자 장모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준혁이가 안 사돈 음식 맛없어서 안 먹는다더라고요. 미란이가 전에 준혁이랑 사돈 댁에 가서 저녁을 먹었는데 사돈이 김치찌개를 끓여주더래요. 그런데 글쎄 이게 생선찌개인지 잡탕찌개인지 생긴 것도 이상하고 맛도 이상해서 미란이가 먹기 싫은데도 안사돈 민망할까봐
억지로 참고 먹었대요. 장모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사돈이 평소에도 냉장고에 유통기한 지난 반찬 다 때려 넣고 찌개 같은 걸 잘 끓이나 봐요. 아무리 아깝다 해도 그렇게 끓이면 되겠어요? 어휴, 가까이 떨어져 있어야겠어. 아들은 이 말을 듣고도 어머니인 저를 변호하지 않고 오히려 장모 편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장모님. 저는 이제 장모님 아들이죠. 그리고 저도 엄마가 해주는 음식 맛없어서 안 먹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소시지, 계란만 먹으면서 편식하며 컸어요. 그런데 미란이랑 결혼해서 30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맛있는 밥도 먹게 되고 오히려 제가 더 영광입니다. 이렇게 아들은 매번 처가에 갈 때마다 장모가 자기 엄마 욕을 해도 덩달아 신이 나서 온갖 너스레를 떨며 맞장구를 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저는 알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착한 아들이 며느리 때문에 좀 변했을 뿐이라고, 며느리만 없으면 다시 예전의 효자 아들로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순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아들, 손자, 며느리 먹일 거라고 고등어 조림, 멸치볶음, 마늘종볶음, 깻잎 무침, 간장게장, 동태전, 잡채 등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보자기에 바리바리 싸놓았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제일 좋은 재료들을 다 꺼내서 새벽 5시부터 오전 10시까지 5시간 동안 꼼짝 않고 서서 만들었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손자와 아들 생각에 아픔도 잊고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며느리도 제 정성을 알아주겠지 하는 기대를 하면서 말입니다. 반찬을 다 만들고 나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미란아, 내가 반찬 이것저것 좀 했는데 좀 먹어볼래? 내가 전에 우리 집에서 김치찌개 잘 먹었던 게 생각나서 만들어 봤어. 내가 지금 얼른 가져다 줄게. 하지만 며느리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네, 지금요? 저희 어제도 김치찌개 먹었는데요. 그러니까 반찬 안 갖다 주셔도 돼요. 냉장고에 반찬 많아요.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다른 반찬들도 많이 있으니까 한번 먹어봐. 민준이도 보고 싶고. 며느리가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저녁쯤 찾으러 갈게요. 하지만 저는 손자를 빨리 보고 싶었습니다. 뭐 힘들게 내가 오니 내가 지금 바로 출발할게. 금방 갈게. 사실 저는 반찬을 핑계 삼아 손자를 보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한 달 넘게 보지 못했던 손자를 이 기회에 꼭 보고 싶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손자를 보고파 하는 이런 간절함을 며느리는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일부러 손자를 안 보여주려는 며느리 때문에 항상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그닥 달가워하지 않는 며느리의 반응에도 자존심을 내려놓고 무거운 보자기를 들고 아들 집까지 찾아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TV 소리와 손자가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문 밖까지 크게 들렸습니다. 상어 가족 뚜루루루루 하고 부르는 민준이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손자를 볼 생각에 들떠서 얼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딩동 하지만 아무리 배를 눌러도 며느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5번을 눌렀는데도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벨이 고장났나 싶어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미란아, 나 너희 집 앞에 도착했어. 그런데 벨이 고장났니? 내가 계속 눌렀는데도 문을 안 열어줘서 전화했어. 얼른 열어줘라. 반찬이 한가득이라 너무 무거워. 전화를 걸자마자 갑자기 TV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아까까지 시끄럽게 들리던 소리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 집에 있는 것이 맞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그리고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지금 민준이 유치원 친구들이랑 엄마들이랑 다 같이 키즈 카페 와 있어요. 그러게 제가 찾으러 간다고 오시지 말라니까 또 굳이 오신 거예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응? 집에 있는 거 아니었어? 방금 좀 전까지 TV 소리가 들렸는데 민준이가 상어 가족 노래 부르는 소리도 들렸고 며느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 그거 어머님이 잘못 들으신 것 같아요. 저희 아파트가 옛날 아파트라 층간 소음이 좀 심하거든요. 아마 저희 아래층에 사는 애기 소리일 거예요. 저는 속으로 얘는 내가 손자 목소리도 구분 못할까봐 분명 민준이 목소리 맞았어라고 생각했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아무튼 어쩌죠? 좀 이따가 유치원 엄마들이랑 다 같이 밥도 먹으러 갈 거라서 저희 지금 바로 못 갈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저는 난감했습니다. 그럼 내가 근처 편의점에라도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시원하게 커피나 마시면서 기다리지 뭐. 민준이 얼굴도 보고 싶고. 그러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못해도 2시간, 아니 3시간은 더 걸릴 것 같아서요. 지금 막 키즈 카페 들어왔거든요. 애들이 놀고 그 다음에 식당 예약도 해놨고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다음에 찾으러 가면 안 될까요? 저는 막막했습니다. 3시간이나? 그럼 이 많은 걸 다 어쩌니? 내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5시간 동안 서서 만든 건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제가 찾으러 간다고 오시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럼 경비실에 냉장고 있으니까 경비 아저씨한테 맡아달라고 말해보세요. 어쩔 수 없잖아요. 저희 지금 키즈 카페에 있는데. 저는 참았던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아니, 문 하나만 열고 들어가면 되는데 뭐하러 경비한테 부탁을 해? 그냥 내가 집에 들어가서 냉장고에 반찬만 후딱 넣어놓고 바로 나올게. 1분도 안 걸려. 나한테 비밀번호 알려주는 게 좀 그러면 너희가 내일 다시 새 번호로 바꾸면 되잖아. 응? 하지만 며느리는 더욱 단호했습니다. 어머님, 그 반찬 당장 꼭 먹어야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일 먹어도 되고 모레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냥 경비실에 맡겨놔 주세요. 저희 진짜 바빠서요. 애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끊을게요. 며느리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핸드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반찬 때문에 더 실랑이를 벌였다가는 며느리와 사이만 나빠질 것 같아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눈앞에 문 하나를 두고도 아들 집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6년 동안 3번밖에 들어가 보지 못한 집, 저희 돈 5억을 들여 산 집, 그 집 문 앞에서 저는 쫓겨나듯 돌아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 손자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찜찜함을 뒤로 한 채 무거운 보자기를 들고 경비실로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내가 뭐가 잘못된 건가? 하지만 눈물을 닦고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여기 8동 703호 사는 사람 엄마인데요. 반찬을 줘야 하는데 지금 집에 사람이 없다 그러네요. 경비원이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호요? 그 집 애기 엄마 아까 애랑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거 봤는데 지금 집에 없대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네, 정말요? 아까 올라가는 거 보셨어요? 경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30분 전쯤 봤어요. 빨간 원피스 입은 여자분이랑 남자애 하나. 손잡고 엘리베이터 타더라고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며느리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집에 있으면서도 일부러 문을 안 열어준 것입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왜 나한테 이러는 거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하지만 경비원 앞에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랬나 보네요. 제가 잘못 들었나 봐요. 그래서 며느리가 경비실에 냉장고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혹시 이 반찬 좀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경비원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 냉장고가 있기는 한데. 이거 저희 밥이랑 반찬 넣어놓는 냉장고죠. 사람 참 곤란하게 이런 것까지 경비한테 부탁하고 안 해주면 또 민원 들어와서 나만 또 경비소장한테 한 소리 듣겠네. 에휴, 경비원이 투덜거렸습니다. 아주머니, 이리 주세요. 오늘은 맡아드리지만 다음부턴 안 된다고 며느리한테 꼭 말씀 좀 해드리고요. 네. 저는 죄송한 마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음부턴 이러지 않을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경비원의 푸념이 신경 쓰였던 저는 근처 편의점으로 가서 음료수 2개와 김밥 1줄을 샀습니다. 5,000원어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경비실로 가서 수고하신다고 조금이나마 드세요라며 비닐봉지를 내밀었습니다. 경비원은 그제야 표정이 조금 풀리며 아이고, 뭐 이런 걸 다 주시고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버스 안에서 길을 걸으면서 집 앞 골목에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기가 막혔어요. 분명히 민준이 목소리가 들렸는데 며느리가 키즈카페에 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경비 아저씨도 30분 전에 올라가는 거 봤대요. 일부러 문을 안 열어준 거예요.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뭐, 그 못된 것들. 당장 전화해서 따져야겠어. 하지만 저는 남편을 말렸습니다. 안 돼요. 따지면 더 사이만 나빠져요. 그럼 민준이를 영영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냥 참아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이 너무 착해서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놈들이 우습게 보는 거 아니야. 이제 그만 좀 해요. 손자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우리 자존심이 더 중요하지. 하지만 저는 손자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볼게요. 민준이가 크면 나중에 할머니를 찾을 거예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2023년 9월이 되었습니다. 아들 차가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인터넷을 잘 다루지 못하는 남편은 매년 자동차 보험을 아들에게 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들은 인터넷에서 여러 군데를 비교해보고 가장 저렴한 보험사에서 보험을 가입해주곤 했습니다. 아들은 컴퓨터와 휴대폰을 잘 못하는 우리를 너그럽게 이해해줬고 부탁도 군말 없이 다 들어주던 효자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이후로는 부탁을 하기가 무섭게 짜증부터 내기 시작했습니다. 더구나 결혼 후에는 아들 얼굴 보기가 힘들어져서 부탁을 핑계로 아들 목소리도 듣고 얼굴도 보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은 저의 이기적인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품 안의 자식처럼 아들에게 집착하고 서운함을 내비치는 것은 아들의 삶을 방해하는 짓일 것입니다. 하지만 점점 멀어지는 아들에게 서운함이 드는 것은 엄마의 어쩔 수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자동차 보험 또 안 넣었어? 아버지가 돈 준다고 얼른 넣으라고 했잖아. 결혼 전에는 내가 말 안 해도 알아서 딱딱 하더니 결혼 후에는 왜 자꾸 미루고 안 하던 짓을 해? 아들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 야근하고 방금 집에 들어왔어요. 이 시간까지 밥도 못 먹고 일하다가 이제 밥 한 술 뜬다고요. 저도 결혼하고 여기저기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은데요.
왜 자꾸 아버지까지 절 힘들게 하세요? 제가 알아서 넣어 놓을 테니까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짜증을 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니, 이 녀석이. 그래, 알았다. 내일까지 꼭 넣어라. 남편이 말하고 전화를 끊으려는데 아들이 며느리와 나누는 대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전화가 끊기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불렀습니다. 여보, 여보, 빨리 와봐요. 이것 좀 들어봐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씨, 진짜 짜증나게 하네. 왜 또 아버님이 뭐 해달라 부탁하셨어? 아들님이 결혼도 했는데. 이제 그런 거는 좀 아버님, 어머님이 알아서 하시면 안 돼? 언제까지 아들한테 전화해서 해달라고 하실 거야? 어휴, 진짜. 아들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진짜 나도 귀찮아 죽겠어. 보험 그냥 아무거나 들면 되지. 하여튼 생돈 몇만 원 아끼려고 사람 귀찮게 뭐 하는 짓이야. 나도 이번 년만 해주고 안 해줄 거야. 며느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똑같아. 요즘 어른들은 핸드폰 앱도 다 다룰 줄 안다는데 어머님은 어떻게 된 게 배울 생각도 안 하시고 그저 할 줄 몰라, 할 줄 몰라, 못한다는 말만 입에 달고 사신다니까. 진짜 웃긴 게 뭔 줄 알아? 다른 건 다 못한다면서 홈쇼핑으로 물건 주문하는 거는 또 기가 막히게 잘하셔. 그래놓고 상품평 때문에 후기 쓰는 건 또 나보고 해달라 그러고. 며느리는 계속해서 욕을 했습니다. 자기가 앱 들어가서 할 줄 모르면 받을 생각을 안 하셔야지. 왜 그 싸구려 공짜 증정품 하나 받으려고 결혼한 자식들을 귀찮게 하냐 말이야. 자기한테도 그랬어?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니, 엄마는 진짜 왜 그런데? 그런 거는 미란이한테, 나한테 시키지. 엄마도 참 그래. 그런 건 딸이 알아서 챙겨야지. 왜 며느리한테 떠넘기고 난리야. 뭐 할 때마다 아들, 며느리 찾으면 아들 없고 며느리 없는 우리 엄마는 어디 가서 서러워서 살겠어.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여튼 그 집에는 그런 건지가 좀 할 것 같으니까. 어머님, 아버님 가만 보면 그냥 부탁하시면 우리가 효도하기 바라시는 것 같으셔. 정말 양심도 없으시지. 효도 바라려고 집이나 아들한테 넘겨주고 바라야 그게 상도덕이. 안 그래? 저와 남편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하는 말인가 싶었습니다. 아들이 동의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차도 집도 다 아버지 명의고 내 건 하나도 없고 나도 친구들처럼 폼나게 외제차 타고 싶은데 어디 벽에다가 확 들이받아 버릴까? 차 없어서 회사 출퇴근하기 힘들다고 우는 소리 조금만 하면 아버지가 차 한 대 바로 뽑아주실 텐데.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28평도 안 되는 집에서 답답해서 못 살겠어. 내년에 45평대 아파트로 이사 갈 수 있게 이번에 제대로 불쌍한 척 좀 해보자. 저와 남편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다 무슨 정신 나간 미친 소리인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좀 볼품없는 선물 세트 가져다 드리면 아들 며느리 사는 게 힘들구나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려고 할 거 아니야? 아들이 동의했습니다. 그거 좋은 방법이네. 이번에 회사에서 받으면 그거 드릴까? 아니지. 우린 그 전에 찾아뵐 거잖아. 아마 창고에 작년에 받은 거 하나 처박혀 있을 거야. 그거 드리자. 먼지 좀 털어내면 되겠지. 며느리가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와, 그거 완벽하다. 작년에 받은 거 드리면 아, 얘네가 선물 살 형편도 안 되는구나 하고 더 불쌍하게 보시겠지. 완전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우리 추석 때 태국 여행 가는 건
절대 들키면 안 돼. 추석 때 우리 둘 다 회사 출근한다고 말하는 거 잊지 말고. 연기 제대로 해야 돼. 힘들어 죽겠다는 표정으로 아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민준이 혼자 놔두고 가도 괜찮을까? 아직 5살밖에 안 됐는데 엄마가 잘 봐주실 수 있을까? 며느리가 답했습니다. 데리고 가봤자 지가 뭘 알겠어? 비행기도 무서워하고 태국 가면 더워서 짜증만 낼 텐데. 엄마한테 애 봐주는 대가로 명품백 하나 사다 드리기로 했으니까 서로 좋지 뭐. 엄마가 루이비통 가방 갖고 싶어 하시더라고. 200만 원짜리로 하나 사드리면 일주일도 봐주실 거야. 아들이 웃었습니다. 장모님 완전 좋아하시겠네. 그럼 우리는 편하게 둘이서 여행 다녀오고. 완벽하네. 근데 우리 부모님은 선물도 대충 주고 장모님한테는 명품 사드리고 이거 나중에 들키면 어떡하지?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들킬 리가 없지. 시부모님이 우리 엄마 만날 일도 없고 SNS도 안 하시잖아. 걱정 마. 그리고 시부모님은 어차피 우리한테 줄 게 많으니까 지금 잘해드릴 필요 없어. 우리 엄마는 줄 게 없으니까 잘해야 하는 거고. 아들이 동의했습니다. 맞아.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어차피 집도 차도 다 우리 주실 거니까 지금은 좀 소홀해도 괜찮겠다. 나중에 다 받고 나서 잘하면 되지.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지금은 최소한만 하는 거야. 명절 때만 얼굴 비치면 되는 거지. 평소에는 귀찮게 연락하지 말고. 어머님이 민준이 보고 싶다고 하시면 요즘 바빠서요. 민준이가 아파서요. 이런 식으로 계속 피하면 돼.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와이프 진짜 영리하네. 그래, 그렇게 하자. 아, 그리고 이번에 차 바꿔달라고 할 때 외제차로 해달라고 해야겠다. BMW나 벤츠. 친구들 앞에서 폼 좀 나게. 요즘 나만 국산차 타고 다니니까 완전 쪽팔려. 며느리가 거들었습니다. 그래, 그래. 그리고 집도 45평대로 바꿔달라고 해. 강남은 무리고 분당이나 판교 쪽으로. 거기가 교육 환경도 좋고. 민준이 교육 때문에 넓은 집이 필요하다고 하면 안 주실 수가 없을 거야. 아들이 감탄했습니다. 와, 진짜 완벽한 계획이다. 우리 이번에 제대로 한번 해보자. 불쌍한 척, 힘든 척 완전 실감나게. 내가 연기 좀 할게. 아버지, 저희 요즘 정말 힘들어요. 대출 이자도 빠듯하고 회사 일도 너무 힘들고 이런 식으로. 며느리가 박수를 쳤습니다. 완벽해. 그래, 그렇게 하자. 우리 이번에 한 방에 다 해결하는 거야. 차도 바꾸고 집도 바꾸고. 그럼 우리 인생 완전 펴는 거지. 아들이 말했습니다. 근데 정말 고맙긴 해. 우리 부모님이 돈은 많으시니까. 평생 모은 돈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집 몇 채는 더 살 수 있을 거야. 그 돈 어차피 다 놔줄 거 아니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지금 미리 받는 거지 뭐. 며느리가 동의했습니다. 맞아. 어차피 나중에 다 넣어줄 건데 지금 받으면 어때? 오히려 지금 받는 게 세금도 덜 내고 좋지. 상속세 엄청 비싸잖아. 이게 도대체 다 무슨 정신 나간 미친 소리인지 아들과 며느리는 통화가 연결돼 있는 줄도 모른 채 저희가 상도덕도 없이 효도를 바란다니 집이나 주고서 효도 바라라고 저희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감쪽같이 속이려고 했던 계획까지 다 듣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며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내 그대로 다 마셔버렸습니다.
이런 전화에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놈들. 에라, 이 썩을 놈들. 어디 두고 보자.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남편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저 역시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보. 우리 어떡해요. 우리가 저놈들한테 무슨 짓을 한 게 있다고. 이 통화 내용은 고스란히 녹음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핸드폰에 통화 자동 녹음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았지만 몇 달 전에 남편이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한 이유로 통화가 자동으로 녹음이 될 수 있게 아들이 설정을 해두었던 것이었죠. 아들은 자기가 쳐놓은 덫에 스스로 걸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핸드폰을 확인하자 30분짜리 녹음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녹음된 통화 내용을 듣고 또 들어봐도 정말이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아버지, 엄마 욕을 하는 이 파렴치한 놈이 우리 아들이라니. 며느리의 시암보다 아들이 인간 말종 쓰레기처럼 변해버린 것이 더 참담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자려고 누우면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효도 바라려면 집이나 넘겨주고 바라라. 어차피 나중에 다 놔줄 건데 지금은 최소한만 하면 돼.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새 이를 갈며 뒤척이다가 새벽에 벌떡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저도 따라 나갔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소. 저놈들한테 제대로 한 방 먹여야겠소.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참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저렇게 우리를 무시하고 우롱하는 건지. 남편이 계획을 말했습니다. 여보, 저놈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집하고 차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그걸 줄 것처럼 연기를 해야 합니다. 저놈들을 잔뜩 기대하게 만들어 놓은 뒤에 추석 때 태국 여행 간 걸 확인하고 그때 전부 다 뺏어서 벌을 주는 겁니다. 저는 남편의 계획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저놈들이 우리를 우습게 봤으니 제대로 본때를 보여줘야죠. 남편이 말했습니다. 추석 전에 저놈들이 찾아올 겁니다. 작년 선물 세트 들고. 그때 우리가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오히려 고분고분 저놈들 말을 다 들어주는 척해야 합니다. 45평 아파트도 사주겠다. 외제차도 사주겠다. 다 들어주겠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놈들을 안심시키고 여행 보내는 겁니다.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요. 저놈들이 여행가 있는 동안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남편이 구체적인 계획을 말했습니다. 여보가 반찬을 만들어서 저놈들 집 경비실에 맡기세요. 그리고 며느리한테 카톡도 보내고, 그럼 며느리가 반찬을 먹었다고 거짓말을 할 겁니다. 그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저놈들이 태국에 있다는 증거. 그리고 추석 당일날 우리가 저놈들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여행 가방 들고 택시에서 내리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때 녹음 파일을 틀어주면서 모든 걸 폭로하는 거죠. 저는 남편의 치밀한 계획에 감탄했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대단해요. 그렇게 합시다. 저놈들이 지금까지 우리를 얼마나 무시했는데 이번에 제대로 본때를 보여줘야죠.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집은 바로 부동산에 내놓고 차도 폐차 신청하는 겁니다. 저놈들이 여행 간 사이에 다 처리해버리는 거죠. 돌아와서는 아무것도 없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보, 민준이는 어떡해요? 민준이도 못 보게 되는 거잖아요.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저놈들이 키우는 겁니다. 우리가 왜 저놈들 자식까지 걱정해야 합니까? 저놈들이 우리를 저렇게 무시하고 우롱했는데 손자고 뭐고 다 필요 없소?
이제는 우리 자존심이 더 중요합니다. 저도 남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손자 때문에 너무 많은 걸 참아왔습니다. 며느리의 무례함도, 아들의 변한 태도도, 문 앞에서 쫓겨난 수모도, 경비실에 반찬을 맡겨야 했던 굴욕도 모두 손자 때문에 참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의 자존심이 더 중요했습니다. 대망의 추석 전주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예정대로 아들과 며느리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고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아들도 엄마, 아버지하고 인사했습니다. 저희 보자마자 선물 세트와 영양제 하나를 내밀더군요. 선물 세트를 보는 순간 저는 화가 치밀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선물 세트에는 털다가 만먼지가 그대로 묻어 있었고 상자 한편에는 2022년 직원 추석 선물이라고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양제는 겉면에 증정용이라고 적혀 있는 유통기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비타민이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지만 저는 웃으며 받았습니다. 아이고, 고맙다. 이것도 요즘 비싼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선물 세트랑 비타민인데요. 저희가 요즘 좀 사는 게 힘들어서 이거밖에 준비 못했어요. 죄송해요. 목소리에 거짓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 거짓말쟁이 년이라고 생각했지만 겉으로는 웃었습니다. 아니다. 우린 선물 같은 거 필요 없어. 너희 마음만 받아도 고마워. 그리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희 둘 다 추석 때 출근해야 해서요. 그래서 오늘 미리 온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추석 때 태국 여행을 간다는 것을. 하지만 모르는 척 했습니다. 아이고, 추석 때까지 출근을 하니? 무슨 회사 일이 그렇게 많아? 남편이 물었습니다. 아들이 힘들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올해는 좀 일이 많네요. 갑자기 본사에서 11월까지 물건 쳐내야 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바람에요. 그래서 요즘도 계속 야근하고 바빠요. 정말 힘들어요.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다 알고 있었지만 속는 척 했습니다. 아이고, 그래. 참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남편이 동정하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지금 저희 사는 집 말인데요.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민준이 키우면서 살기에 너무 좁고 불편해서요. 민준이가 자꾸 여기저기 부딪히고 넘어지네요. 그래서 내년에 45평대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은데 지금 저희 살고 있는 집 팔고 45평대 아파트 하나 구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들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녹음 파일에서 들었던 그대로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놀란 척했습니다. 45평대? 그게 지금 사는 집보다 2배는 넓은 거 아니냐?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긴 한데요. 지금 사는 집이 세 식구 살기에 너무 좁고 불편해서요. 민준이 키우려면 방도 하나 더 필요하고 아빠가 재택 근무할 때 서재도 필요하고요.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저희가 적금도 꼬박꼬박 넣고 허리 졸라매고 살고 있지만 아무래도 애 키우면서 돈 모으기가 쉽지 않네요. 남편이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집은 큰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자 아들이 조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정말 힘들어요. 요즘 대출 이자도 너무 빠듯하고 민준이 유치원비도 만만치 않고 정말 당장 저희 능력으로는 무리거든요.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좀 도와주세요. 목소리에 애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연기였지만 아주 실감났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갑자기 표정을 바꾸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돈 허튼데 안 쓰고 착실하게 잘 살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안 도와줄 이유가 없지. 안 그래? 저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우리 손자 생각해서라도 넓은 집에서 살아야죠.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계속 말했습니다. 안 그래도 너희랑 집 문제로 이야기 좀 하려고 했는데 잘 됐네. 가만 보자. 내년에 이사하려면 지금 바로 부동산에 내놔야겠다. 시세 알아봐서 좋은 조건으로 팔아야지. 아들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요? 진짜 해주시는 거예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겠니? 그때 남편이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너 차 오래돼서 출퇴근하기 안 불편해? 애 키우는 집들은 대형 SUV로 다 바꾼다더라.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추석 이후에 차도 하나 사주마. 이왕 사는 거 외제차로다가 내 아버지가 사줄게. BMW나 벤츠, 내가 좋아하는 걸로 골라. 아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와, 아버지, 정말요? 진짜죠? 절대 물으시기 없기에요? 며느리도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저희 열심히 사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저희 지원 좀 많이 해주세요. 효도도 열심히 할게요. 속으로는 비웃으면서도 겉으로는 감사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지금 실컷 좋아해라. 나중에 지옥으로 떨어뜨려 줄 테니까.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래, 다 너희가 우리한테 잘하니까 내가 해주는 거야. 앞으로도 우리한테 잘하고 민준이도 자주 보여주고 그래라.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당연하죠. 저희가 효도 열심히 할게요. 앞으로 자주 찾아뵐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희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에서 지금은 최소한만 하면 되라고 했던 것을 아들과 며느리는 1시간 정도 있다가 처형도 오늘 온다고 해서 다 같이 저녁 먹기로 했다며 일어섰습니다. 떠나면서도 연신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며 인사를 했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봤소? 저놈들 완전히 속아 넘어갔소. 지금쯤 신나서 난리가 났을 겁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계획을 실행에 옮겨야죠. 며칠 동안 아들에게서 문자가 여러 번 왔습니다. 아버지, 부동산 알아보니까 저희 집 시세가 5억 5천 정도 한대요. 그럼 45평대는 10억 정도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차는 BMW X5가 괜찮을 것 같아요. 친구가 타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저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읽기만 했습니다. 아들은 저희가 바빠서 답장을 못하는 줄 알고 계속 들뜬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아들과 며느리가 여행을 가 있는 동안 저에게 반찬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여보, 며칠치 반찬 좀 만들어 주시오. 고등어 조림, 멸치볶음, 깻잎 무침, 잡채, 여러 가지로. 저는 의아해했습니다. 애들도 없는데 아깝게 반찬 만들어서 뭐해요?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다 생각이 있으니까 몇 개만 만들어 봐요. 저는 남편이 시키는 대로 반찬을 여러 가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만든 반찬과 과일 한 박스를 사들고 아들 아파트 경비실로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명절인데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이거 과일인데 집에 가져가서 드세요. 경비원이 반가워했습니다. 아이고, 뭐 이런 걸 다 주시고.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제 아들이 703호에 살아요. 이거 아들 줄 반찬인데 명절 기간 동안 냉장고에 넣어놔 주실 수 있나요? 경비원은 도무지 이해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어째 아드님이 여행 간다 말을 안 했나 보네요. 명절에 여행 간다고 택배도 경비실에 부탁한다 그랬는데 일요일에 온다던데요. 저는 아는 척 했습니다.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 먹으라고 가져온 거예요. 경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냉장고에 잘 넣어 놓을게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며느리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며느리는 고삐를 못 참고 자신의 카톡 프로필 사진을 이미 바꿔놨더라고요. 딱 봐도 비행기 안에서 찍은 구름 사진이었습니다. 저희가 컴퓨터도 못하고 핸드폰도 잘 못한다고 카톡 프로필 사진도 볼 줄 모르는 무슨 바보 천치로 아는 건지 여행 간 티를 대놓고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화를 억누르며 카톡을 썼습니다. 미란아, 너희 회사에서 일하고 오면 피곤해서 밥 해먹을 정신도 없지? 대충 시켜 먹고 그러면 몸 상하니까 이럴 때일수록 잘 챙겨 먹어야 해. 내가 반찬 몇 개 해서 경비실에 맡겨뒀으니까 퇴근할 때 찾아가서 먹어. 하지만 며느리는 제게 답장을 하지 않았고 귀찮다는 듯 다음 날이 되어서야 내라는 한마디만 달랑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추석 당일인 일요일 저녁 저희는 아들 아파트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7시에 경비실에서 반찬을 찾아왔습니다. 경비원이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하나도 안 가져갔던데요? 반찬 그대로 있어요. 예상대로였습니다. 며느리가 반찬을 찾아가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저희는 반찬을 다시 들고 근처 카페로 들어가 아들 며느리가 도착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8시쯤 아들과 며느리가 큰 캐리어 2개를 끌고 택시에서 내리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피부가 그을려 있었고 표정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태국 여행을 잘 다녀온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곧장 아들 며느리에게 달려갔습니다. 준혁아, 미란. 아들과 며느리가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왜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아들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남편이 캐리어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그 짐 가방은 뭐냐? 아들이 변명했습니다. 아, 이거요? 회사에서 가져올 게 좀 있어서요. 서류랑 노트북이랑. 남편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회사에서 가져올 게 있어서 캐리어를 2개나 가져왔다고? 그것도 큰 거로?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저희 둘 다 가져올 게 있어서요. 요즘 재택근무도 많이 하고. 저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미란아, 내가 이번에 만든 반찬은 입에 좀 맞든? 내가 이번에 멸치볶음을 좀 짜게 만들어서 말이야. 며느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 멸치볶음이요? 그거 맛있던데요. 준혁 씨랑 둘이서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데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 해주지도 않은 멸치볶음을 맛있게 먹었단 말이지. 온 김에 반찬통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내려와라. 며느리가 당황했습니다. 지금이요? 제가 내일 가져다 드리면 안 될까요? 저는 단호했습니다. 내일 월요일인데 어떻게 주려고? 그냥 지금 줘라. 며느리가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가져다 드린다는데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고집은 내가 부리고 있잖아. 반찬통이 없으니까 못 주지. 그리고 너희 둘이 맛있게 먹었다는 멸치볶음, 나 만들지도 않았어. 며느리, 넌 끝까지 우리를 무시하는구나. 끝까지 발뺌하고 거짓말하고.
그때 남편이 폭발했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것들아. 내가 오늘 너희한테 받아갈 게 있다고 했지? 너희가 좁아터져서 못 살겠다는 그 집, 지금 부동산에 내놨고 국산차라 쪽팔려서 타기 싫다고 한 그 차, 그것도 폐차 신청했으니까 차 키도 당장 내놔. 아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남편이 계속 소리쳤습니다. 무슨 개똥 같은 소리야. 누가 너한테 집 사주고 차 사준대? 온갖 불쌍한 척은 다 하고는 아버지 엄마 속이고 간 태국 여행은 재밌더냐? 내 장모한테 줄 명품 가방은 사왔고? 며느리가 부들부들 떨며 부인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저희는 그게 아니라. 남편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닥쳐. 이게 뭔 줄 알아? 남편이 핸드폰을 누르자 아들과 며느리의 적나라한 대화가 울려 퍼졌습니다. 효도 바라려면 집이나 넘겨주고 바라는 게 상도덕이야. 어차피 나중에 다 놔줄 건데. 지금은 최소한만 하면 돼. 30분짜리 녹음이 다 나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는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발 민준이 봐서라도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민준이 봐서라도? 그동안 우리한테 민준이 보여주기 싫어서 온갖 못된 짓 다 했던 거 아니었어? 그런데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와서 민준이를 보란 거야? 넌 정말 뻔뻔하구나. 남편이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남들처럼 대출받아서 고생하는 건 안 해봤으니까 돈 귀한 줄 모르지. 내 집에서 등 따시고 편하게 지내게 해주니까 그게 너희 건 줄 알았어. 거기서 만족이 안 되든 그럼 돈 나오는 구멍이 우리밖에 없으면 우리한테 잘하기도 해야지. 짐승도 은혜를 아는데 어떻게 너희는 은혜도 모르고 그따위 짓을 해? 아들이 애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차차 효도하면서 갚아 나가려고 그랬어요.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언제 너희한테 효도해달래? 손자 보고 싶어 한 게 그렇게 죄야? 가끔 가다 너희한테 부탁하면서 너희 얼굴 보고 싶어 하는 게 그렇게 실리 말이야?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저희 생활이 있잖아요. 남편이 폭발했습니다. 됐다. 더 이상 말하기 싫다. 애 데리고 회사 사택에 들어가서 살던지,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장모 집에 들어가서 살던지 알아서 해. 아들이 울먹였습니다. 아버지, 진짜 이러시려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남편이 냉소했습니다. 오, 그래. 이제 차도 없으니까 회사 사택 살면서 회사 버스 타고 출퇴근하면 되겠네. 너희들이 그렇게 맨날 버릇처럼 하던 허리띠 졸라매며 살아야 한다는 말, 이제 직접 체감해 보면서 살아봐. 내 엄마랑 내가 평생 허리띠 졸라매며 일군 재산, 우리가 죽어서 들고 가는 한이 있어도 내 놈한테는 절대 못 주니까 그렇게 알아. 그렇게 저와 남편은 아들 며느리를 완전히 내쫓았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 찾아와 무릎 꿇고 빌었지만 절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손자를 봐서라도 용서할까 생각했지만 아들 며느리가 적이 되니 손자까지 마음에서 멀어졌습니다. 결국 아들은 처갓집에 들어가 처가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는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을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